하나는 기생주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 이광남 선생님이 정리되셨답니다. 예. 유선이라고 때문에 오인선 종교 없을 때도 네. 한번 김평호 전기 올 때는 그런데 무함이라고 하는 분이 사무국 맡은 뒤로 연통이 없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제가 여러분들 책자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너저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사실 제 이하 말씀을 드려야 될 포인트들은 좀 다른 쪽이나 있어요. 근데 페이지 내가 한 30몇 개 있었죠? 왜 그렇게 많이 쓴지 알아요? 원래는 10페이지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10페이지. 2시간당 한 5페이지 정도씩 해서 그랬는데 원고를 보내기 한 4, 5일 전에 우리 군하원장님, 윤원장님이 보내는 문자를 다시 보니까 39쪽 이상 그렇게 해놨더라고. 39쪽 이상이라겠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희도 40쪽은 해야 되죠. 아니 그래서 의원에 39쪽이면은 제가 2타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80페이지를 쓰라는 이야기냐. 차라리 몰라요. 지금 주시는 강사비 한 10배 정도 주신다 그러면 그 정도로 쓰겠습니까? 알바로 세서라도 쓰지. 어쨌든 여러분들 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달달달달 해도 또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틀을 잡는 데만 해도 힘든 정도가 아니지. 200장 원고지 한 장 채우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 써본 사람들이 그거 좀 쓰면 되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10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다 보면은 얼굴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굴 글로 쌓아가면은 어째 좀 깜깜이죠. 그래서 3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써서 딱 그랬는데 틀림없이 좀 더 써서 보내라고 줄 알고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내 마음을 읽으셨는가 검초 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정자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철학적, 사상적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시겠죠. 그러나 주로 그 정자를 누가 세웠고 그 가게가 어떻고 거기에서 어떤 풍류가 이루어졌고 그런 쪽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주로 그쪽 이야기보다도 그 정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사상적 사상이라고 하면 주로 유학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보면 그 정자의 그런 사상이 어디에 학문적 사상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연파로 들어있다. 잊어버렸지?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잊어버리면 이거 좀 깎아주지요. 그래서 편액. 현판. 정확히는 편액이죠. 정자 명칭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관과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왜? 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정자의 일반론적인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정자 2개를 했죠. 정자 2개를. 정자 2개 했습니까? 예. 정자 2개에 한 번 더 약간 핵심만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자로 호가정을 이야기했죠. 예. 호가. 호가정. 호가정이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시 웃고 놀고 술 마시고 내는구나. 그것보다도
어떤 뜻이 들어있다겠어요? 이 호가정에 올라서면은 바로 맹자의 후련직이라고 하죠. 광대무변한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는 크고 거침없는 그러한 기운을 길러가는 것이다. 제자 공손추가 공자다 맹자에게 주변에서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싸가지 없는 자식 선생님 장점이 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그런데 나의 장점은 말을 아는 것, 치언, 그 다음에 호가라는 것,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다. 아마 거기에서 틀림없이 유사 선생님께서 낙향을 하셔가지고 정자를 직접 생활하시면서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이 자기의 웅장한 생각,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지만은 뜻을 그자고 기르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가정에 올라서시면은 야 좋다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먹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는 것보다는 호연지기를 기른 맹자의 호연지기를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올라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호가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서효정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붙잡아대로 아무 생각 없이 큰 빈 마음으로 늘 거닐면서 대자연을 완상 구경하고 그럴 때 서요 온다 그러죠. 서요 오는데 내 머리에 뭔 사고를 하나 벌렸어 머리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서요가 돼야 안 돼요. 틀어버리고 야 아들놈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 선물이라도 사갖고 온가 안 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어떤 놈이 돈 끌어오는데 또 이거 머리 아프게 온가 안 온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열은 할 수가 없는데 한풍일시 이종진이라고 이종진 선생님께서 관직에서 역시 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와서 서효정을 지으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장자의 자연에 묻혀서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서효고 쓴다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서 정자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예편 가운데 서효편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 서효편을 여러분들 꼭 메모로 세우셨다가 읽어보시면은 5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대중 혼과 풍이라는 이야기 쭉쭉 나오고 5번째 이야기가 장자와 장자의 친구 해시에 관련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필요가 있다 했어요. 어떠세요? 안 되시다. 그걸 뭐라고 사자성어로? 그렇죠. 무용지용 됐죠.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쓸모가 없는 쓸모 있음.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 쓸모 없음. 여러분들 아무리 날고 기어봐도 날고 긴 사람 옆에 못 날고 긴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날고 긴 것이 보이지요. 다 날고 길면은 날고 긴 무함 선생이 태권도 9단 해도 1단, 2단, 3단, 4단 있고 7급, 8급 요거 있어야지 무함 선생이 뭐야 내가 9단이다 이렇게 돼야지. 아니 무함 선생이 가끔 태권도 동호 있고 발차기 비싼 사람이에요. 9단 아니요? 맞죠? 9단은 입신의 단입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입신은. 자, 어쨌든 서요. 사실 서요정이라고 하는 정자, 서요정이라고 하는 정자는 영상강 편의 서요정도 유명하지만 진짜 유명한 데는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요정이라는 정자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서요정이라는 정자는 영상강변에 있는 서요정보다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봉이씨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더니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 해본다 그런 말을. 창덕궁에 가면은 서효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 서효정이라는 정자는 물론 저기보다 규모는 좀 적어요. 근데 창덕궁이
굉장히 습이 잘 갖고져 있죠. 그런데 그 정자가 또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조선 27명입니다. 8명입니다. 왕이. 어떻든 간에 그 임금 가운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훌륭한 임금을 꽂아라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하고 조선 후기 때 영조 혼자 정조 임금을 일반적으로 꼽지요. 딱 그렇게 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꼽는다. 반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자락을 깔아야 돼요. 딱 꼽는다 그러면 정조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면 서로 곤란하죠. 일반적으로 꼽는다 그러면 바로 그 정조 임금께서 바로 이 서혜정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조 임금의 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홍제입니다. 홍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호를 바탕으로 해서 문집을 발간을 해냈어요. 그게 유명한 홍제 전서예요. 거기에 서여정을 드러내면서 내가 여기에서 서여정을 자주 나와서 거니는 것을 서여정을 앉아서 서여정을 주변을 걷고 서여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놀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사를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이걸 내가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놀기 위해서 내가 서여정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단순히 문자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정자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대로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리려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5시간 조금 넘어도 그다음부터 중간에 10분이 쉬어요. 쉬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영모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모. 영모정. 어디에 있어요? 다주에 있어요. 어디에? 구체적으로? 영상관 편. 다주 있죠? 영상관. 혜진애가 있죠? 혜진. 혜진 임시 계십니까? 계시고요. 내가 별로 안 물어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마 영모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르신 분이 없죠. 우선 제일 먼저 영모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 제가 작년에 2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백호 임재선생. 어느 분이 왜 임재선생 호를 백호라고 했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백호라고 했어요? 흰백자 호수호자 써서 백호라고 합니다. 아이, 내가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임재선생께서 18살 내지 9살 때 지었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지으셨던 것보다도 그때 지은 시. 백호 문학관에 가면은 앞에 돌 비석에 써져 있는 시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지. 무어벨. 말 없이 부끄러움을 타고 말 없이 그냥 돌아서다. 무어벨이라는 시가 있죠. 15월견이요. 나도 몰라. 보면은 무어벨이라 말 없이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그런 시가 있죠. 네. 그 시를 어디에서 지었냐면은 자기 외갓집인 곡성 그쪽에서 지었어요. 곡성에 섬진강 있죠. 그쪽의 물들이 지금보다도 수량이 훨씬 많고 그래서 외갓집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잘 특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백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호수같이 잔잔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곡성에서 그쪽의 일대를 백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수년간을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호를 거기에 따가지고 섬진강변 흰 백사장 그다음에 호수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호를 따왔어요. 어쨌든 백호 임재 선생을 생각을 할 것이고 영모정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영모정은 원래 영모정이 아니고 귀례정이었죠. 귀례정.
귀래정. 돌아올 기자 올리자 귀래정. 자, 귀래정은 누구의 호였어요? 그렇지. 백호 임재 선생의 할아버지였던 귀래정 임붕 선생이에요. 임붕 선생. 임붕 선생이 절도사가 이제 벼슬을 마치시고 그쪽에 이제 자리를 물론 그 이때부터도 자리를 잡았지만은 귀래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영모정이라고 명칭이 바꿔진 것은 임붕 선생한테는 보통 두 사람만 아들을 이야기를 해요.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임복이고 셋째 아들이 임진 선생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임몽이고 큰 아들이 임군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 작은 제일 막둥이만 벼슬을 하지 않고 위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이렇게 관직에 다 나가셨어요. 그 중에서 특히 백호 임재 선생의 아버지 임진 선생이 제주 목사하고 절도사하고 그러셨죠. 어떻든 이 사형제가 자기 아버지 임붕 선생을 기리고 그 윗대 선조들을 기리면서 사모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 귀래정을 다시 중창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영모정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사모한다 그 말이죠. 누구를? 조상을,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조상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영모정이라는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효라고 하는 우리 유교 사상, 우리 동양 사상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효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이때 할아버지 분들을 쭉 이렇게 조상들을 띄운다. 여러분들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풀이 될 것들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효 사상은 동양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학문적으로 다 정리가 된 사항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동양 사상은 전통적인 동양 사상은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하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같이 유일신, 인격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신이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째 죄를 내려도 누가 내려요? 하느님이 내리죠. 죄를 용서받고자 해도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물론 역사를 중시했지만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동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동양의 아주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역사사이고 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주 인구해라는 아까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하셨죠. 사마천의 사기하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든가 트위디데스라든가 이런 대역사가들이 썼던 것들 약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사마천의 사기는 BC 100년 전에 집필이 되었고 아까 헤로도토스 서양의 그런 역사책들은 되게 BC 300년, 35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00년 차이가 나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역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중시하면서 그치? 나의 영속성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조상들한테 있고 위에 있는 조상들한테 있고 후손들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관통되어가지고 우리가 효 사상을 항상 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효 사상은 동양 사람들은 특히 유교 사상에서 이 효 사상은 모든 인간이 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 있죠.
공자의 인의 사상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성스러워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애도 있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글자 하나씩 하면은 효, 재, 예, 충, 서, 경, 공관, 신, 민, 해, 량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진 마음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훌륭한 덕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몽땅 아울러 가지고 우리는 공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은 공자는 딱 한마디에 했지만 모든 사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 천성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효다. 효도를 하는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덕성들은 자연히 생긴다. 이 효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덕성들을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너는 공부해 보신 분 계시죠? 손 안 들어도 좋습니다. 너는 공부해 보시면은 어째 첫 단락, 둘째 단락에 딱 그렇게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고 하는 제자, 유약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딱 그렇게 해죠. 효제야제는 기위, 임지, 본연하고 그랬어요. 호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키는 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효라고 하는 것이 금방 어째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성의 바탕을 깔고 있다. 자, 효하면은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증산. 자, 이건 삼은 이름이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스승자자를 붙여서 증자. 네. 증자. 들어보셨죠? 네. 증자가 누구예요? 증자가 증자지 증자. 여러분들 동양 저서 중에 고전 중에 아주 특이한 저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저서가 있어요? 효경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효의 경전이다. 아, 그렇죠. 저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예기, 출주 어쩌고 다 경전이죠. 그 경전 중에 유교 경전 중에 처음으로 경전의 경자가 붙어 있는 것은 효경입니다. 효경. 물론 효경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지었다고 하나, 증자의 제자 오히려 공자의 제자인 증자보다도 증자의 제자인 사람들이 효경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된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전한 때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이 증자와 효경 첫머리에가 개종명의장이라고 해가지고 효라고 하는 것을 그 사상을 이렇게 열다. 그 종지를 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뜻을 갖다가 여는 것을 개종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종명의장에 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증삼이 증자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시고 있을 때에 공자께서 삼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공자가 참 재밌는 것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때는 호라는 것이 없고 자가 있었죠. 자. 철이 들면은 자를 붙이죠. 이름은 누구만 불러요? 부모하고 임금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스승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름을 상대편이 나이가 있든 안 불러요. 그 사람이 나이가 20세에 소위 어른 대접을 받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관을 썼다고 그러죠. 그렇게 20세가 넘으면은 집안에서 대개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이 자를 지어줘요. 글자 나자. 그래서 대개 공자에 우리가 안자, 안회, 또는 차공, 자유, 자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입니다. 자. 그런데 공자는 이 증자를 갖다가
삼아. 너는 옛날 훌륭한 성인의 역할을 했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선왕들이 도를 선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다섯 글자가 써졌네. 선왕. 공자시대 때 왕은 무조건 성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선왕. 먼저 선왕인데 대개가 이때 선왕은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하면은 대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들어보셨죠? 여승, 우탕, 문무, 주공 이러한 소위 성인 취급. 그러한 선왕들은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지덕, 노덕. 지극히 크고 훌륭한 덕과 그 다음에 중요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인 도를 선왕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이순천하. 자, 이것으로서 지극한 도와 아주 중요한 도와 지극한 덕성 이것으로 인해서 천하를 어떻게 했다? 아주 잘 다스려서 순하게 했단 말이야. 싸움도 없게 하고 순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목하게 했다. 민용 화목했다. 상하가 불안했다. 위아래가 서로 원망을 안 했다. 서로 원망을. 그래놓고 효를 설명했다. 그래놓고 효라고 하는 것은 덕지 분야야. 얼마나 중시했냐. 덕지 분야. 모든 덕의 근본이란 말이야. 교지 소수생입니다. 여기에서 효라고 하는 거예요. 부효 그래요. 무릇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성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알고, 의리가 있고 이런 모든 덕성들을 이루는 근본이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르침을 어떤 근거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다. 무엇으로부터 생겨요? 모든 가르침은 효라는 것으로. 모든 가르침은 무엇으로부터 발생이 돼요? 효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효로부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효라는 것이 지극한 덕성이고 중요한 인간이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효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그건 안 나와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양명어 후세양이 효지 시야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현 부모. 그러고 나서 부모의 이름을 밖으로 드늘게 하는 것. 그것이 효지 종이 아니라 그것이 효 마지막이다. 그 유명한 신체 발부라는 말이 요 말이 나온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효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고대에서부터 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적어도 2500년을 넘었겠죠. 공자하고 진자가 했던 이야기니까. 바로 이러한 효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영원히 조상을 숭배를 하고 부모를 마음속으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자가 들어갔어요. 사모할 모자죠. 그런데 영원히 사모한다. 영모정에 가시면 역시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부모를 생각을 하고 효성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정자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자, 영모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정자가 있습니까? 자, 석관정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석관정. 석관정. 석관정이라고 하는 정자는 한풍이시 이중승 선생이 아마 1530년 그 무렵에 정자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석관정이라고 하는 정자 명칭에는 이와 같이 금방 유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석관정 자체가 역시 놀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석관정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석관정을 놓고 시를 지었던 시문성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석관정 아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정자는 여기 석관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화정 이런 정자들이 다 정자가 좋지만은 어떤 정자는 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나 물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깝게 있으면서 영상광을 전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자는 석관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화정은 영산강의 가장 큰 지류였던 극락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초입이 있죠. 그건 영산강이지만은 어디예요? 광산 쪽이 호화정은 은유오되고 만난 데가 있어요. 알고 있어? 석관정은. 당산에는 고막강. 그래서 고막원천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 본류 내려가는 데하고 거기에 만나는 데가 석관정이 있죠. 제가 이것을 이걸 좀 잘 못 쓴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 한번 펴보세요. 오, 페이지도 없어요. 페이지가 없어. 네. 석관정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부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눈이 좋아서 한번 쉬어봐요. 11번째 줄. 제가 이것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안 고치고 원고를 제출을 했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저께서 봤어요. 어저께서. 그래서 이거 잘 못 썼다. 그래서 제 10번째 줄 보면은 흙이 유실되지 않았기에 오랜 세월 석관정이 강변에 전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습을 석관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책을 들고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들고 오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 석관이라는 말이 지금 요거의 문제예요. 요것이. 자, 먼저 11번째 줄에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석관이라고 한다. 그 말뜻은 돌을 꿰어간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말뜻 돌을 꿰어간다라는 뜻인데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돌을 꿰어간다가 아니고 뭐라고 고치시냐면은 저기 있는 책들은 원장님이 완전히 다 바꾸세요. 거기에 돌이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돌곳이라는 말을 한자어이다 라고 그렇게 바꿔주세요. 돌이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돌이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무슨 우리말로는 돌곳이라고 한다. 돌곳. 꼭 고쳐놓으시고 몇 번 안 되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이거 11번째 줄 꼭 고쳐놓으세요. 나중에 그만 줘가지고 돌이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무슨 우리말로는 돌곳. 이건 사실 옛날에도 내가 보면서 상당히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돌을 꿰어간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돌석자이고, 이 돌석자이요. 이것이
이 글자가 관으로도 읽고 천으로도 읽어요. 천으로. 관으로 읽을 때는 무엇인가 상대 익숙하다. 익숙하다. 그래서 익숙할 관. 그리고 곧관 그래요. 곧관. 그 다음에 익숙하다. 근데 여기서는 곧이라는 뜻을 가진 관자예요. 곧이 뭐예요? 곧. 그 곧은 무엇이지? 뭐도 가지수지. 여기 됐어요? 네 여기다. 순 우리말로 뭘 곧이라고 해요? 그렇죠. 요거 반대말은 만이죠. 만은 뭐예요? 만은 삼면이 땅으로 둘러싸이고 한쪽만 터져 있을 때를 만이라고 하지요. 칠양만, 강진 어디만 할 때. 곧은 반대말이에요.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육지가 톡 튀어나온 것을 곧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저 석반정이 있는데 가면은 고마 원천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석반정인 정자가 있는 바로 앞에가 돌이 이렇게 똑 튀어나왔어요. 전체적인 모양도 곧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돌곧이다 그 말이에요. 돌곧. 돌로 이루어졌던 곳이게 돌도 쓴 우리말이고 곧도 쓴 우리말이죠. 그래서 돌곧을 한자말로 바꾸면 석반이 돼요. 만일에 그런데 그 최화 선생이 지었던 석반정기 이렇게 최화 선생이 썼던 글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가 누워있는 형상 같고 또 먼 형상 같고 돌을 꿰어가는 형상 같다. 그런데 이때 천이라고 읽을 때는 꿰미 천자예요. 꿰미 또는 꿰천. 글자도 잘 안 써지네요. 꿰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감독 꿰듯이 확 꿰는 거. 그때 읽을 때 꿰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저도 가본 지 꽤 오래돼서 그렇지만은 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꿰미로 이렇게 다 꿰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전에 띄었지 않는가. 그런데 최화 선생이 봤을 때도 분명히 이 모양으로 봤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형상으로 돌을 꿰어난 듯한 형상을 띄고 있다. 그 앞이. 그러면은 석반정으로 읽어야 하겠어요? 석천정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석천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석천정으로. 그런데 석반정으로 읽으신 것이 이 꿰다라는 의미보다도 뭐예요? 거기가 쭉 이렇게 곧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석반정으로 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전에 조선시대 때 정자를 세울 때 명칭들이 그때도 지금과 같이 불렀는지 잘 몰라요. 뭐 대부분 알지만 왜? 그 안에 100년, 200년, 300년 정자가 소실되어 불기도 하고 후손들이 나중에 다 한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이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바로 담양의 유명한 호남의 가사문학을 일으켰던 효시 면왕정 송순 선생. 면왕정 다 관심 있으니까 아시죠? 면왕정. 그 면왕정 쓸 때 이렇게 쓰지요. 면왕정 송순 선생. 면왕. 이때 면왕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때 명희천 앙유지 정기중 흐모연 삼원시가 있죠. 글자 3개씩 써져 있는 거. 그때 어째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부어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죠. 그런데 이때 면자가 앙자는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면자는 면으로 읽으면 절대로 구부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건 면자로 쓸 때는 힘쓰다, 힘쓸 면자입니다. 힘쓸 면자. 그런데 이게 또 구부리다. 구부려서 바라보니 땅이라고 그랬죠. 면유지.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구이고, 구이. 구부릴 부자예요. 요거도 같아요. 이 뜻하고 같아요. 구부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왕정은 실질적으로 한문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것은
분명히 면왕정 송순실 선생 시절 조선시대 때는 면왕정으로 읽지 않고 무엇을 읽었다? 부왕정. 그런데 임진왜란 때도 소실되고 그 뒤에 수백 년 동안 한 100년, 한 200년 가까이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지금같이 정제하고 또 다시 일으켰죠. 그때 읽을 때 그냥 면으로 읽어본 거예요. 그러나 전통문화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야 부왕정 놀러 가자 하면은 부왕정 지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면왕정으로 읽되 절대로 구부릴 면자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오페나 어떤 데도 무슨 면자 구부린다 할 때는 구부릴 부자. 그 다음에 면으로 쓸 때는 애쓰고 힘쓰다. 이렇게 된다. 이것이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석천정도, 석관정도 관으로 읽는. 그런데 이 관으로 읽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왜? 거기가 옛날 것에서 나루터가 있었죠. 그 나루터를 뭐라고 불렀어요? 돌곳 나루터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돌곳 나루터라고 해요. 그 동네 사람들. 네? 돌곳. 그렇죠. 돌곳. 돌곳 하지 말고 돌곳. 나원장님 돌곳. 돌곳이 바로 석관이다. 그래서 우리 말로 원래 우리 말이 이렇게 한자어로 많이 바꿔졌던 것은 신라 경덕왕 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지명이 그렇게 되죠.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몰라도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내가 윤 회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석관정이 명칭은 맞는데 이렇게 석관정이라고 써놓고 돌을 꿰미로 꿰어놨는 형상이다라고 쓰는 것은 틀린 글자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돌을 꿰인 듯한 형상이기 때문에 석관이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몇 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관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석관정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이 단순히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진충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정도 후에 뒤에 공주 참판을 하셨던 1750년 그 무렵에 공주 참판을 하셨던 참찬인가 참판인가 보이시게 계셨죠? 이시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시창 계십니까? 네. 이시창 선생이라는 분이 정자를 다시 건립을 하면서 이제 터가 있었고 또 살아 있었겠죠. 다시 이렇게 중창을 하면서 실험 절구 시를 짓는데 그 후렴 구에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수간 몇 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어 숫자예요. 수간 뭐 띠풀모자의 지복자니까 옛날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정자 다 귀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도 귀환해서 정자를 지었을 것이다 했는데 대개 뭐로 지었다고? 초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거의 초정이에요. 초정. 아주 소박하게 혹시 가서 몇 사람이 앉아서 한문을 이야기하고 글을 읽고 그래서 초정. 여기는 띠풀모자예요. 수관모 기 이렇게 있잖아요. 지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강호. 강호니까 강강자에 호소자니까 물까지요. 영상과는 이야기할 때 수칸을 아주 소박하게 띠풀로 집을 지어서 어디에 일으켰다? 강변에다가 일으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위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몇 칸의 모옥을 지었던 것을 단지 뭐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단지 말이에요. 지위. 뭘 하기 위해서?
열왕대서라고 썼습니까? 지위, 승선 그랬죠. 지위, 승선, 불, 위, 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숙한에 띠풀로 서박한 정자를 강변에다가 이렇게 딱 지었던 것은 단지 선조의 뜻을 잇기 위한 것이지. 이 선자는 선조예요. 이을승자예요. 선조의 훌륭한 생각이라든가 선조께서 남기셨던 선풍기시 어디가 없어요. 전화 봐도 좀 앉아 계신 거예요. 요리와 요리. 단지 선조의 훌륭한 뜻을 잇기 위한 것이지 부위주 그 말이에요. 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시창 선생이 이일순 선생의 후손인데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시창 선생이 1530년인가 그 무렵에 석관령을 지으셨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노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다? 사색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저도 아까요 가졌는데 우리 범초 윤여정 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호남에 아주 세계 이왕 선생님께서 원래 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고려 말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승리학자들, 유학자들은 영남 내기 주종을 읽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렇게 돼 있죠? 안양으로에서 구유로는 이제 포응 정몽들 같은 경우는 삼공 정로전 등을 영상을 들이죠. 안양 선생님 오면서 해가지고 정몽 그다음에 길제 나온 길제 제자가 김종직 선생이죠. 강호 김종직 선생. 그다음에 김종직 선생부터 선언다 한원당 김경필 선생 축축해가지고 태계까지는 그런데 조선 중기에 와가지고는 호남의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자에 관련돼서 연결된 분들이 지금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한 말씀 나눠주시면서 서로 인맥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할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인물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금방 받았는데 우리 부학 양현학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기호정에 올라가 가지고 시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쉽고 분명히 잘 나눠주셨다고 그러면은 기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기호정이라고 하는 정자는 역시 지금 해진 쪽에 있죠.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호정. 요 기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어디에 붙이다라는 것은 의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기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뜻으로는 못되고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오자는 무슨 오자예요? 일단 뜻만 가봐요. 무슨 오자예요? 여기 사람 인변이 빠지고 이렇게 써도 같아요. 무슨 오자예요? 거만한 오자죠. 오만한 오자. 우리가 오만 부서로다 그 말을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오만한 만자 이렇게 쓰면 오만을 만자예요. 자, 거만하다. 거만할 만자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써요. 다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써요. 교만한 교자입니다. 거자, 만자, 교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함에 기댄다. 오만함을 붙이다. 그러면은 내가 거들고 피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오만함을 보내버리다. 이렇게 보면 어째요? 오만함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다. 그러면은 기호정의 이것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요. 어떻게 읽고 싶어요? 선비들이 낙양을 해서 할 때는 전부 다 어째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요. 낮춰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함을 보내버리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냥 꼭 그 뜻이 들어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박세 선생님이 조선 중기 때 1600년 무렵에 이 정자를 지으셨는데, 이 기호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당시에 모든 정자들이라는 건물들은 반드시 옆에 있는 친구라든가 누구에게 그렇게 물어보지요. 내가 이 정자를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정자에 대한 내력을 조금 써주라.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라고 이야기하죠. 기로 할 기자, 기. 그래서 기호정 기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처음으로 문집상으로 나와 있는, 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38년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의 후손 중에서 이 기호정기를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호라고 하는 말, 자, 기호, 오만함을 갖다. 오만함이 기댄다. 그러니까 갖다. 그래야 되죠. 또는 정반대로 오만함을 버리다. 보내버리다. 그 반대의 뜻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호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재밌게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자연파 시인이라고. 전원파 시인. 전원의 생활을 굉장히 즐겨옵니다. 전원파 시인. 누구예요? 고연명이랍니다. 고연명이랍니다. 고연명, 고잠이죠, 이름. 연명은 자. 고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귀거래사가 있어요. 귀거래사. 천하의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죠. 귀거래사. 귀거래사는 글자 그대로 모든 세상 물질, 욕망, 관직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귀거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심정을 읊은 거예요. 귀거래사의 첫 줄머리 보면 아주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귀거래 정원이 정물 후불귀하니 기자의 심 위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귀거래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죠? 귀거래사 이거 보셨죠? 전원이 정물 후불귀다. 전원, 장무, 장착 그 말이에요. 이 문자는 황폐한 문자예요. 장무, 호불기. 전원이 장착, 황폐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호자는 오랑캐 호자지만 어찌 그런 의미예요.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다시 말해서 고향 땅이 걸려둬서 고향 땅이 황폐해졌으니까 돌아가야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 심정을 읊은 것이 귀거래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문장이 나와요. 경계에 의한 무구성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문장이 나오고,
주요의 경량은 더 있는 귀걸이사 그때 배를 내고 먼 바다를 나갈 때 풍랑을 이렇게 바로 물결 따라 이렇게 간다. 그런 것들. 운무심이 출선이 조건비 이주왕이다. 구름은 산 골짜기에서 아사라이 피어오르고 하늘을 나는 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찾는다. 아주 유명한 문장들이 귀걸이사에 쭉 나와요. 이 귀걸이사의 이제 한 분 가운데 기호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장문이에요. 통으로 이렇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남창 남쪽 창가에 기대어서 남창 기호 여기서 기호라는 말을 씁니다. 남창 기호 심용 술지기한 남쪽 창가에 길에 앉아서 오만한 마음을 보내버리고 깨닫는다 그 말이죠. 허용했던 것을 깨닫는다. 적은 초도막집 같은데도 이 안 무릎이 구불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오두막집도 편안한 마음을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 찾아가고 모든 욕심을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기서 기호라는 말을 써요. 기호라는 말. 그런데 대부분 귀걸이사의 식기를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같이 오만한 마음을 갖고 남한테 거리낌 없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던 책들이 많은데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박세 선생께서 기호정이라고 지었던 것은 그래 내가 배설했지만 나 그래도 아직도 의기양양해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는 짓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어떻든 귀걸이사에서 이 기호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938년 그 무렵에 이 기문을 지을 때 박세희 선생 후손이 누구시더라? 그분이 지을 때 도연명이 귀걸이사에서 이걸 따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도연명이 식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따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귀걸이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창의 기대에서 의기양양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자존심을 다 갖추면서 창가에 이렇게 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연명이 시로만 보면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자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문구를 따왔기는 했어도 그런 생각보다는 아까 같이 했죠. 오만한 마음을 보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보내고 그러면은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자로 이제 세상 물정도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자를 바라보는 훨씬 더 훌륭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에서 생각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적 사상에서 제일 경계하는 마음이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교만하지 마라. 참 그러죠. 성당에 교회 다니시자고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나 성당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기독교 사상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제 가장 훌륭한 것은 물론 사랑에 대한 사상이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기독교 사상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모든 죄악은 교만한 마음에서 생긴다. 오만한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 인간이 인간의 바른 길로 나가는데 훌륭한 사람은 동서양이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양 고전 중에서 우리가 사서 삼경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삼경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오경 그러죠. 사서는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니까 놔두고 경전으로 하면 경으로 시경, 서경, 역경, 역경 주역이니까 또 하나는 예경이라고는 안 해요. 예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기 또 하나는 공자가 지었다고 하면 춘추. 예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기. 예에 대한 기록인데 방대한 내용입니다. 방대한 내용. 10만 장, 11만 장 정도가 있을 때는 방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책들은 9만 8천 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10만 자가 안 한다고 된 예기라는 것은 예의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누가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공자가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지만 원칙이든지 권위가 있으려면 훌륭한 성인이 있었다 해야 되죠. 짜자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안 알아줘. 아무리 잘 썼어도. 누가 감수를 했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짜자는 감수는 어떻든 얘기는 그렇게 공자께서 정리를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기들 있죠. 얘기라는 책 공부해 보셨죠? 한나라 때 대성과 대대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해요. 이 얘기라는 책의 첫머리가 공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내. 곱을 꼽자, 내용 꼽자. 이때는 곱을 꼽자가 아니고 자세하고 상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세한 예, 거기에 첫머리가 무불경하고 무불경하고 안정사고 안빈지하느니라.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이 예를 알고 사람답게 하려면은 사람답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넣어서 오불가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불가장하고 욕불가 욕불가 종항 지불가만하고 낙불가만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되는 것이 오불가정입니다. 오불가정에 여기다 사람 임대로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마음이 장. 잘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예를 갖는데 첫 번째로 예를 갖춘다고 하면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오만한 마음을 갖춰. 그래서 아까 제가 괜히 기독교 이야기 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교만한 것이 모든 죄악을 낳는 시초인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를 가장한 교만이 가장 교만한 거다. 뭐라고? 그거를 가장한 교만이 가장 교만한 거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몇장 됐죠? 어떻든 간에 제가 이 문구를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언제 관심을 가냐면 진짜 한 10여 년, 11년까지는 안 되고 태계 이황 선생의 실질적인 종손이 3년 전인가 92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종손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문중에서는 이제 고봉 선생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도 갔습니다. 저하고 우리 문중 회장하고 이렇게 몇 살 갔더니 정말 크게 환대를 이렇게 하더만. 그 종손이 해마다
우리 월봉서원 고봉 선생님 그쪽으로 이 문구를 자기 친필로 써가지고 보내. 내가 몇 개는 이제 그냥 버렸는데 이 문구를 써가지고 연합장 같이 해서 보내줘요.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80세 좀 더 넘었을 거예요. 아마 80 한 중반까지도 그렇게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야, 그래서 참으로 태계 이황 선생의 종손답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지금 세종시의 모 대학에 그 연구 교수로 있어. 유교 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근데 아주 정년, 이제 나이가 30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오불가장. 오만한 마음이 이 장은 자라지 않게 해라. 생기지 않게 해라. 이것이 사람을 예로 대하는 것. 예절로 대하는 첫 번째다. 욕불가정.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르지 마라.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면 못밖에 안 일어나. 쌈밖에 안 일어나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불강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뜻이 다 만족되게 하지 마라. 락불가한 즐거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술을 먹더라도 저까지 끝내고 가야지. 오냐 오늘 저녁에 한번 치워불자. 여름에는 돼 안 돼요. 뭔만 되네? 몸 버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요. 건강을 버린다고. 이게 얘기 첫 번째 나와서 아까 기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 들었어 그만 방금 실컷까지 묻지 말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유교 사상적 내용으로 보면은 아까 같이 도연명 시주에서 같이 뭐예요? 나는 자연을 못 벗어나서 내가 허리낌 없이 남창의 길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오두막길이어도 이 안 편안함을 내가 느낀다. 근데 뒤에는 같지만 앞에가 이제 그렇게 오만한 마음을 자존심을 크게 갖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내가 면밀히 사실 조사해 보니까 도연명의 시주를 그렇게 해석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은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동진시대 때 사람이에요. 36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420년 아마 이렇게 해서 건 60세까지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서 약 한 16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전원 생활을 하면서 전원을 가장 사랑을 하고 그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의 세계, 천국 같은 세계, 동양에서는 도원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도원경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연명이가 지었던 도화원기에서 나왔죠. 도화원기. 복숭아꽃이 다 흐르는데 그것을 쫓아 올라가 보니까 천국 같은 세상이 있더라. 그래서 사흘간 신선하게 먹고 마고 대접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고향 사람들은 이미 3대가 다 죽어서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 복숭아꽃 뜯어놓았던 그 도화원이라는 데서 3일 살았던 것이 인간 세상에 몇 년이에요? 300년이 지났다. 그게 도화원기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태수한테 이런 데가 있었다. 이게 태수가 그럼 같이 가보자. 찾아가거든요. 제가 다 표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면서. 그런데 그 표시를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의 세계를 이렇게 그런 것을 동경한 사람인데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년에 조그마한 관직 생활을 하다가 팽창 현감으로 갔어요. 현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미관 말찍이죠. 사실 조그마한 거울. 거기서 이제 벼슬사를 이제 딱 이렇게 한두 달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각 현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감독관이 이렇게 오니까 뇌물도 좀 준비를 하고 그 대접을 좀 잘 해야죠.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만이 현감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쌀 5마리를 월급으로 받는데 오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5말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한테 내가 허리를 굽혀야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 심양으로 돌아가서 칩거든요. 그때가 나이가 46살 때.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놓고 여유 작작하게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도연명이를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놓는 거사가에서 오류거사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도연명이가 아까 귀거사에서 남창에 기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기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다시 박세혜 선생이 기호정이라고 지었던 것은 이와 같이 오만한 마음을 갖는 자야. 오만한 마음을 갖는 자야. 오만한 마음을 보내버리고 그게 더 반담박씨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더 할아버지가 더 돋보이시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외진으로 장가를 왔어요. 네? 그때 외진으로 장가를 오셔갖고 고향에 나중에 오시면 쓰는데 네, 아니 간단히 20살 때 오셨는데 63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0살 오실 때 요새 같은 폐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63살까지 살아겠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네. 그리고 자녀들이 사시니까 폐병 아니라 간병이라도 낫지. 네. 아까 또 강의 이렇게 공기도 좋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은 도연맹이가 오만한 마음을 갖고 남창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기호정을 지어놓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탁 내려버리고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그때 63살이면 요새 한 200살이면 그건 좀 너무하셨다. 100살이나 105살까지라는 이해가 안 자, 시경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경정. 우리 호남에는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는 시경정이 유명한 데가 2군데 있죠. 어디가 있을 또 하나는 담양에 있어요. 담양에는 뭐예요? 영자가 요 영자를 쓰죠. 담양에는 그림자 영자를 쓰고 무안에 있는 시경정은 우리가 영어가 다할 때, 문영어 다할 때 경영할 영자가 있어요. 한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2개를 설명을 하면서 그걸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나가요. 그림자도 쉬어가는. 이 십자가 무슨 십자예요? 쉰 십자죠. 그런데 쉰 십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쉰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끊고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끊고 없애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이것이 되고 또 그렇게 이미 식용종 기가 되었던 담양 식용종 기가 되었던 여기 기가 되었던 거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안에 있는 식용종도 요 경영할 영자죠. 경영할 영자. 본전 선배냐면 여기 불합인 2개. 경영할 영. 경영. 운영한다, 경영한다. 그런데 그림자도 쉬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여기 시경정은 여기 무안에 있는 시경정은 기를 쓴 사람이 시경정 기를 쓴 사람이 계곡 장유 선생이에요. 장유라고 하는 분입니다. 계곡 장유 선생. 이 계곡 장유 선생이 시경정 기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경점을 짓게 된 것은 시경이라고 이 정자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영리를 끊어버립니다. 영리라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영리.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을 말이죠. 영리를 쉬게 한다. 그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끊어버린다. 그래서 식자는 쉴 식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보내버리고 끊었고 멈추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내버리고 끊고 멈춘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욕망과 이득은 그만 끊고 어째 마음을 비우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 그런 내용들이 이 시경쟁이라고 하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은 볼륨은 아니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시경정 그림자 영자를 쓴 시경정 그림자 영자는 시경정. 자 이때는 당연 그 무한에 있는 시경정은 영업, 영리, 이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끊는다. 영리를 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냥 그렇게 글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담양에 있는 요 그림자 영자, 응? 그림자도 쉬어가는 아름다운 정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시경정에 가면은 아래 단방에가 그 시경정 아래에 거기에가 그림자도 쉬어가는 아름다운 정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지금 교체됐습니다. 언제 교체되었는지 말을 하고 교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체됐어요. 지금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담양에 있는 시경정은 유명한 석천 이몽룡 선생하고 그 제자이자 사위인 누구? 사하당 김성원 선생하고 관리가 되었어요. 사하당 김성원 선생은 1525년 출생으로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천 이몽룡 선생이 담양 부사를 하고 담양이 좋으니까 그냥 머무르신 거예요. 머무를 때 그 밑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셨는데 제자가 하도 그때 이제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좋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소실로 보냈습니다. 정실로 안 보내고 소실로 보냈다가 석천 선생의 소실의 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실로 보냈어요. 시쳐 말해서 첩으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장인과 사이 제자이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이 영자를 설명하려면은 이런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지만은 글자는 그림자지만은 그 내용은 인간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욕망. 그러니까 시경이라고 하면은 무한의 시경은 영리를 끊어버린다. 그런 거. 최연하게 재물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담양의 시경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영이 그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뜻은 세속적인 욕망, 재물욕, 관직을 찾아오는 욕망.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지요. 폐를 앓으셔도 83세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뜯어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영에 대한 것은 뭐 뚜렷한 내용은 없지만은 담양에 있는 시경정 그림자 영자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이다. 그런 것이 나와요. 바로 이 내용은 장자, 노자 장자 있죠? 아까 서해정도 장자 첫편머리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장자의 편수가 4편, 4편, 차편, 3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시경이라는 말이 의미가 나온 것은 차편, 재물론,
어부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부편에. 물고기를 잡는 노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부편에. 어부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부편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무엇이 뒤에 따라와. 무엇이 따라와?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놀랬어. 그 이전에 그림자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모르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띄워보려고 막 달려가. 그래도 그림자가 어째? 그렇죠. 계속 따라오죠. 그래서 띄워보려고 이제 더 그냥 이제 도망을 쳤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쳐서 죽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장자차편 제물론 어부편에 나온 이야기다 그 말이죠. 어부편에. 네? 어부편에. 그래서 그림자를 두려워해서 그 자체를 싫어하다. 그런 도사가 있어요. 매영 5점. 그림자를 두려워해서 그 자체를 떨쳐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오영 외적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만들어낸 그 우환을 보고 만들어내는 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뭐예요? 욕망이라고 말이에요. 재물욕, 관직욕, 또 다른 어떤 욕망. 그 욕망은 끊어버리기가 어렵죠. 그거를 떨치려면 떨치려 할수록 더 쫓아오는 거예요. 더 쫓아와요. 그러면 떨치는 방법은 뭐예요? 떨치는 방법은 그렇지.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있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늘 속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처음시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시경. 그늘 속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늘 속에 있으면은 그림자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처음시경. 처음 밥 먹은 거 이야기예요? 아니고 그림자 그늘에 처하면은 그림자는 쉰다가 아니고 없어지지요. 그냥 난장판에 햇빛이 있는 데로 서 있으면 그림자가 멈춰져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식자는 대개 어떤 뜻이냐면은 멸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망. 합해서 멸망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5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다, 멈추다, 버리다, 멸하다, 망하다. 이런 의미로 됐다고. 그래서 아까 석천 임원경 선생이 담양에 거기서 이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오는데 제자 중에 여러 제자가 있었죠. 이런 제자 중에 아까 서하당 김성원 선생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김성원 선생은 그 당시 지금은 어쩐가 몰라도 그 담양 일대에서 상당히 부자였어요. 부자. 광산 김씨들. 광산 김씨 오고 계십니다. 우리 김관영 광산 김씨는 국반. 광산 김씨들이 그쪽에 담양 그쪽에 저 자비탄 옆에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김덕룡 장군이 청년 시절 때 의병을 모집할 때 그 당직이었던 김성원 선생이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김덕룡 장군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죠. 아마 삼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원 선생이 어쨌든 그 집안이 이제 넉넉하니까 지금은 막 팔아먹는 거 별로 없죠. 그거 별로 없어.
근데 정자를 딱 지어놓고 자기 자식 장인에게 헌납을 했어요. 드렸단 말이죠. 정자를. 드리면서 장인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이 정자에 쉬십시오. 이렇게 쉬면서 평문도 하시고. 근데 이몽룡 선생은 뭐 때문에 고민했냐? 원래 해남의 고향이십니다. 그러죠? 틀린 것 같아서 물어봐야겠군요. 해남이요? 자기 동생이 임백령이라고 사화에 연결돼서 거두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싫어서 동생하고 절에 넣다시피 하면서 고향으로 안 가고 담양에 이렇게 거주를 해서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근데 사화당 김성원 선생이 정장을 지어서 선생님께 바쳤죠. 바쳤어. 그러면서 이 정장을 짓게 된 내력을 선생님이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식영정 기를 담양에 있는 식영정 기, 담양도 영상도 18정자 모임에 식영정 들어있죠. 식영정 후손들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어요. 아, 식영정은 안 들어있어요? 네. 또 서세원은 들어있는데 왜 그걸 안 조세원 들어있어. 식영정은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못 들어가. 지실 정씨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실정시 송강도 있어. 아, 성광령은 또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한 정자에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정자 같은 성씨는. 거기가 여담 시간이 여담이지만은 그 임원용 선생이 선사님씨예요. 네, 아,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이제 김성원 선생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성원 선생 그 선사님씨들이 우리 정자다. 그것이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다퉜어요. 근데 소유는 누구 돼 있어요? 지실 정씨들로 돼 있죠. 지실 정씨들. 송강 선생 후손들이 양재훈이요 서세훈이고 지실 정씨도 서세훈이 돼 있다고요. 그래야 두 집안이 엄청나게 싸움했어요. 실질적으로 한 15년, 20년 전에 선사님씨 대종회 회장하고 제가 같이 어디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경상도 어디 갔었던가. 그래서 우리 정자인데 말이야. 정씨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예요. 1738년인가 이 무렵에 선사님씨들이 그 정자를 지실 정씨들한테 팔았어. 그런데 그게 증거가 안 나왔는데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문서가 나왔다고.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떻든 아까 석천 임원명 선생한테 정자를 지어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서 정자를 이렇게 짓게 된 내력을 조금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재밌는 문구가 첨마대. 오 강숙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친구 강숙은 김성원 선생의 자녀. 나에게 부탁해서 정자의 길을 지어달라고 했다. 근데 재밌죠? 스승이자 장인인데 오후 내 벗 성원이가 빼야겠다.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몇 년 전에는 그걸 읽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분명히 장인이고 선생인데 왜 내 벗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조선시대 때 벗에 대한 개념 그렇게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폭이 넓었다. 그걸 증명하면 거의 단적인 표현이죠. 지금 같이 말이에요. 1년만 빨라도 싸가지 없는 자예요. 옛날 양반들 그냥 아니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식영정은 꼭 담양 식영정하고 무안 식영정 글자는 틀리지만 어째요? 개념이 같다. 같이 묶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 영리 이런 것을 다 끌어버리고 유행이 찾아가게 본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인정해요? 장충전. 왜 제가 장충
장춘정은 제일 나중에 뭡니까? 네? 중요하니까? 장춘정 기를 장춘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장으로 지으신 분이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를 많이 지었습니다. 면왕정 기도 고봉 선생님이 지으셨고 장춘정 기도 고봉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기 조금 씁쓸했거든요. 고봉 선생하고 유충정 맞습니까? 유충정 선생하고는 19살 차이가 나요. 유충정 선생은 제 기억으로 1509년생인가? 그렇고 고봉 선생은 1597년생인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고봉 선생께 고봉께 그때는 자네라고 했겠죠. 한 20살 가까이 차이니까 자네가 이걸 좀 지어주소 그랬어요. 그렇게 지어줬지. 어쨌든 장춘정 여기에 보면은 왜 장춘정이라고 했는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와요. 철학적으로. 네? 너무 어려워. 근데 별로 안 어려운 철학적이에요. 별로 안 어려운 철학적이에요. 야, 이 장춘정을 지으면서 유춘정 선생이 잉태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장춘정을 지었는데 장춘정을 지었어요. 감출장자에 보험줄자예요. 봄을 감추었다. 그런데 고봉 선생이 장춘정기를 지으면서 유충정 선생하고 유충정, 소가 청춘이라고 썼다 그래요. 이 유충정 선생하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대화. 유충정 선생이 쫙 이렇게 이제 고봉 선생이 장춘정의 정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충정 선생한테 그때 그대는 그 말이에요. 그대는 어찌하야 장춘이라고 했는가? 어찌하야 장춘이라고 했는가? 1년에 봄은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데 3개월이 지나면 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어째서 장춘이라고 했는가? 봄을 숨겨놨다. 이미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장춘정, 유충정 선생이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은 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이 있고 24절기가 있고 72후가 있고 6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1년은 어째요? 가을, 겨울 사시가 있고 거기에 입춘, 추분, 동지, 하지 이렇게 해서 8개의 절로 나눠지고 24절기 또 24절기가 나오죠. 24절기로 나눠지고 그게 자연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2후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72후는 뭐예요? 24절기는 15일마다 오죠. 15일마다. 그런데 5일마다 다시 끊어져요. 그러면 360일 되죠?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72후 그때마다 얼음이 녹았다 풀고 봄바람이 불고 해서 마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육합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가 12지지가 2개씩 합해져가지고 5행을 나와요. 5행. 자축이 합해서 토 기운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육합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자연이 와서 자연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는데 자연의 흐름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봄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장춘 선생이 그래요. 내 이 정자에는 겨울에도 꽃도 피고 겨울에도 사철나무를 심어놨는가 뭐 어쩌셨는가 잘 몰라도 푸른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굳이 봄을 감췄다고 할 것이 없다. 봄을 감출 것이 없다. 그래서 장춘정이라고 한다. 그러기 전에 소동파라는 사람 아시죠? 네? 소동파. 자, 방송 탈때가 중에 가장 훌륭한 소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동파. 소동파의 시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 이름을 장춘정이라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동파의 시기가 서동파의 시기에 대해서 장춘이라는 말은 서동파의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서동파하고 같은 연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조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경. 원래 본인은 약입니다. 조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약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을에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요. 오두막집. 그것을 집을 오두막을 지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당원을 뭐라고 지어요? 장춘고라고 짓습니다. 그 집자가 초막 마을 오자예요. 마을 오자. 봄을 감추었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었던 것을 보고 아까 그 유충준 선생이 장춘진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 이제 고봉 선생은 어째 당신 집만 봄이 항상 사시사철 꽃도 피고 뭣도 피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봄은 봄의 기운을 낳고 춘즉 춘생이야. 유명한 이야기 나누죠. 춘즉. 봄은 봄의 기운을 낳게 하고 여름은 춘하, 여름은 추직. 봄의 기운이 자라나고 봄의 기운이 자라나고 가을은 추즉. 봄의 기운이 무르익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봄의 기운이 어쩐다? 봄의 기운이 이때 감추어진다라는 말이 있긴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공선생이 하신 것이 아니고 성리학을 완성시켰던 주자 선생의 이야기예요. 주자, 회학, 주의 선생께서 사실을 갖다가 인간의 분석으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을 봄에 분석으로 관찰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봄 그러죠. 요것은 뭐도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인, 의, 예, 지. 요것도 같은 것이다. 주역사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원, 형, 이, 정. 요것도 같은 것이다. 주자 선생을 듣다가 이런 이론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상당히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봄의 기운은 항상 감추고 말 것도 없이 그 기운이 얼른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흐르고 있죠. 봄은 봄 기운을 낳지만은 여름은 봄의 기운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가을은 봄의 기운이 완성이 되어서 마음고기 물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겨울에는 봄의 기운이 딱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봄이라고 하는 기운은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만물 속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막비 춘기여 만물이라 그랬어요. 봄의 기운이라는 것은 만물에 다 내재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물에 보면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그걸 항상 느끼고 있으면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것을 무엇으로 고봉 선생은 비교를 했냐면은, 자, 봄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커다란 덕성. 공자의 사상을 글자 한 개로 쓰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 그랬죠. 그래서 인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공자의 사상을 100%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모든 사상을 갖다가 고루다 평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 인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상대편은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치근하다. 그러죠? 치근하게 여기고. 뭐라고 하는 사상은 무엇에서 나온다고?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에서 우라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다? 사양지심. 그렇죠. 사양지심. 사양지심. 다 위만 사양지심. 사양을 뭐 어려운 것이 없어. 사양을 줄 아는 데서 예라는 것이 갖춰진다.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옳고 한문으로 해봐요. 옳고 그러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비지심이죠. 이러한 것이 사단이라고 통상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가 각각인 것 같지만은 모두 다 의 예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이 전부 다 관통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야? 이를 고대사람들에서 곰고 비유를 했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곰이 다 사이사체로 관통되고 있죠.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정자만 항상 눈에 보이듯이 곰이 있다고만 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장춘 유춘경 선생님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고봉 선생님 내가 기문을 이렇게 썼노라 라고 마감을 짓고 있어요. 이게 장춘경 이야기는 또 한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벌써 5시간 다 돼야 돼요. 네? 아니 기회가 되면 나중 쪽에 영상을 보면 정유정도 있고 창랑정도 있고 문정도 있고 그러죠. 그런 전 이야기를 이렇게 유도사상적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들 고향에 집안에 보면은 제각들 다 있죠. 제각 보면은 다 판에 글씨들이 있죠. 그걸 어떤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제각을 지었는가? 그걸 편의 글씨만 보면은 거의 10의 9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후손들이 밝혀나가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